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직주 접근이 정답인가? 직주 분리 확률이 훨씬 높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단 살펴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다르다.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 요게 직주 분리인데 그 직주 분리의 원인으로 5가지를 보통 듭니다. 순서대로 보면 도심의 지가 상승이 1번이고 2번이 도심의 환경 악화, 3번, 4번이 도심의 재개발을 하고 공적 규제, 그리고 마지막이 교통의 발달인데 교통의 발달은 사실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니까 교통을 발달시킨 것이고 그런 것이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소멸지역의 교통은 훨씬 좋은데 그렇다고 직주분리 현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뭐가 안 맞는 점도 있고 교통이 발달하면은 당연히 직주분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통의 발달은 설명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직주 분리의 첫 번째 원인, 도심의 지가 상승을 보겠습니다. 도심의 지가 상승, 요거를 한 방에 지가 구배 곡선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가 구배 곡선은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갈 때 지가의 하락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 센터에서 조금만 나가도 땅값이 팍팍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외곽에서 외곽으로 가면은 외곽에서 더 외곽으로 가면은 지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 요게 지가 구배 곡선인데 도심을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곽은 외곽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지가 구배 곡선은 소도시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만약에 서울에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 적용 아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적용 잘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다핵 도시죠. 다핵 도시. 전통적으로 GBD, CBD, YBD 해서 중심이 되는 곳이 강남, 여의도, 시청 주변 그렇게 전통적으로 센터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죠. 대표적으로 마곡이 예전에 어떤 동네 취급 받았던 곳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마곡에 가보면 중심상업지구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다핵 도시고 그래서 요게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주분리의 원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도심의 지가 상승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지금 센터는 중심 상업 지역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1000%짜리 땅인데 용적률 1000%짜리 땅인데 높게 최대한 높게 지어야 되겠죠. 건물을. 그런데 주거지는 정원도 좀 있어야 되고 녹지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쾌적해야 되니까 주거지역은 서울에서는 250%까지밖에 건설이 안 되는 땅이죠. 그래서 용적률 1000%짜리 엄청나게 비싼 땅을 사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죠. 용적률 1000%, 저기는 주상복합 정도만 가능한 거고 대부분의 주거지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도심의 지가 상승이 엄청나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쾌적한 주거지를 도심에 건설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직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도심의 환경 악화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요게 메인 이유라고 봅니다. 주된 이유는 도심의 환경 악화.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선진국 도시의 역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번성과 몰락의 반복이었습니다. 뉴욕만 하더라도 초기에 도심으로 사람들 몰리다가 사람들이 도심에 많이 몰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그래서 살기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또 도심의 땅값이 싸지니까 개발업자들이 도심을 또 개발하니까 또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1900년에 파리올림픽 비공식 시범 종목이 소방 경기였습니다. 빨리 불 끄기. 이런 종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불 끄기가 엄청나게 중요했고, 그리고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 뉴욕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따닥따닥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불 한 번 나면은 동네 여기저기로 화재가 옮겨 붙기 쉬운 곳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인구 대비 굉장히 살기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급성장하면은 인프라는 용량이 초과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개선이 많이 되고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도심 자체가 눈높이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근처에 그냥 옹기종기 살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빡짝빡짝 보기 싫으니까 외곽으로 부자들이 먼저 나가더라. 그래서 도심의 환경 악화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나 살기 싫다, 외곽에서 넓게 살련다, 요게 원인이 되는 거죠. 요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도심의 재개발 공적 규제인데, 요거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도심,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거기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면은 여기는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주택을 못 짓죠. 주상복합만 가능합니다. 주택은 주상복합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택 대부분이 외곽으로 이동되겠죠. 자연스럽게. 공적 규제도 한몫하는 거죠. 중심상업지역 검색해 보면은 일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못 짓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못 짓는 곳이죠. 중심상업지역. 그러니까 자연히 외곽으로 쫓겨 나가는 것이겠죠. 직주 분리의 원인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 직주 분리가 있으면 직주 접근도 있는 거죠. 리턴 현상이라고 그러죠. 직주 접근의 원인, 리턴 현상의 원인, 다시 도심으로 왜 사람들이 올까? 요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요 4가지입니다. 노란색, 도심의 상대적 지가 하락, 도심 환경의 개선, 정책적으로 유도, 교통체증의 심화, 이러한 원인으로 다시 리턴한다고 하는데, 한 방에 제가 리턴을 설명드립니다. 도심의 상대적 지가 하락이 있으니까 좀 업자들이 붙을만해지는 거죠. 너무 도심의 지가가 높으면 개발할 엄두가 안 나는데, 사람들이 외곽으로 많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가가 하락하면은 도전해 볼만 하죠. 개발 한번 해 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요게 다가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기에 리턴 현상의 핵심은 기술의 향상이라고 봅니다. 기술 향상되니까 집약 한계 높이가 그 기술 향상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게 고층화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리턴 현상이 이루어진다. 요게 제 관점인데, 요걸 한 방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다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에 들어간
투입된 노동 플러스 자본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집약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투입된 노동 자본이 많다. 그 이야기는 고층 건물을 세워서 작은 땅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될 만큼 상급지라서 집약도가 높은 것이겠죠.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집약도가 높은 거고, 그것은 상급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상급지가 아니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학 체감의 법칙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요거 교과서에는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교과서는 집약도가 높아감에 따라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양에 대한 수익의 비율은 감소한다. 요게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요거 아무것도 아니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3층 건물 지을 것을 20층 건물 지으면 추가로 20억이 투입되는데, 그런데 이익은 25억 나더라 할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좀 더 내서 17층을 더 올립니다. 20층이 아니라 37층을 만들고자 하는데 똑같이 17층이 올라가서 이익이 플러스 25억 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입비는 구조 보강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20억이 아니라 30억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안 나오죠. 건물 올릴 때 위로 갈수록 가성비가 안 나온다. 요게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37층까지 올리면은 안 되죠. 30억 투입해서 25억 이익이다. 손해죠. 37층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가? 가정을 해봅니다. 37층이 아니라 30층까지 올리면은 20억 투입해서 20억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똔똔이죠. 한마디로 똔똔이죠. 이렇게 똔똔되는 그 높이가 집약 한계 높이입니다. 집약 한계는 층수로 30층.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은 집약 한계는 이렇습니다.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산출되는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데까지 추가 투입되는 경우에 집약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똔똔되는 높이, 그 높이까지 투입된 모든 것을 면적으로 나누면은 집약 한계가 나온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으니까 어떤 한계 높이가 나오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집약 한계, 지금은 30층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술의 발달로 집약 한계가 커졌다고 가정합니다. 기술의 발달하면은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집약 한계가 당연히 커지겠죠. 지금 20억 투입해서 30층까지 올렸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플러스 20억 투입했는데 50층까지 올릴 수 있더라. 이익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익이 커지니까 플러스 20억 투입이 아니라 돈을 훨씬 더 많이 투입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 높이, 집약 한계의 높이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조금만 발달을 해도, 기술이 조금만 발달을 해서 공사비가 조금만 싸져도 그 높이는, 건물 올릴 수 있는 높이는 훨씬 올라가더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버리면 예전에 지금까지 슬럼 건축물로서 재건축 꿈도 못 꾸는 그런 건물들이 재건축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업자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슬럼화된 건축물들이 새 건물, 높은 새 건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리턴의 핵심은 요거라고 봅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엄두 못 내던, 재건축 엄두도 못 내던 건물이 새 건물로 되더라. 업자들이 땅을 싸게 사서
좋은 기술로 엄청나게 올려버리니까 사업성이 나오더라. 업자 돈 벌더라. 업자가 돈을 벌어야지 재건축하겠죠. 그래서 리턴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왔죠. 마무리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 지금 다들 알듯이 모두가 공사비 급등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리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리턴이 안 일어난다. 당연히 직주 접근보다는 직주 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게 지금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똘똘한 한 채 서울 센터의 주택을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생각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뉴욕, 동경 이런 곳을 이야기하면서 인구가 줄어도, 특히나 동경 인구가 줄어도 센터는 계속 오른다 라고 하는데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의 건물이 비싸다. 그거는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멋지게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비용 개념으로 돈을 쓰고 좋은 곳에 살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은 돈 내고 돈 먹기죠. 대한민국 아파트는 돈 내고 돈 먹기입니다. 지금 사람들 생각은 조금만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겠다 이건데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중심부 엄청나게 가격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돈 버는 가격 상승은 아니더라. 돈을 많이 때려 박아야지 고가 아파트가 만들어질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냥 높은 가격에 사서 쾌적하게 거주하다가 나중에 맛이 가면은 감가상각 그거 다 비용으로 써버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셨듯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공사비가 싸져야지 그 수지 타산이 맞죠. 개발했을 때 큰 돈을 벌고 그때 조합원한테 큰 이익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